세이프 가이드 KBS 라이프가 재난 안전 채널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재난과 안전, 건강과 안보 등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담아 모두가 안심하는 그날까지, 온 나라가 안녕할 때까지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양영은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2일이고요. 지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지구의 날입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해상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날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도 매년 소등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밤 8시에 전국의 관공서 등지에서 10분간 소등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지구의 날을 맞아서 기후위기의 심각성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산업화 이래 지난 3월이 1.68도나 높았습니다. 이는 이전에 없었던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자, 또 하나를 보실까요? 1850년부터 측정한 지구 표면 평균 온도인데요. 계속 올라가서 지난해에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과 각국 정부는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를 산업화 대비 1.5도 이상 올라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온실가스, 즉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여서 오는 2050년에는 순 배출량 제로를 만드는 탄소 중립을 이루자고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 기후위기 남의 얘기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와 또 미래 세대의 가장 큰 문제인 만큼 경각심과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날씨 알아볼 텐데요.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하늘 표정이 잔뜩 흐립니다. 여수도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오후까지 호남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강원 영동에, 밤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오전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되고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 20도로 웃돌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은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19도까지 비가 내리면서 내려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상으로도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 예보로 바다 상황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 풍랑특보 내려지며 거친 해왕 예상됩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해제되는 특보도 있겠지만 수요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어 해상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 이어 계속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풍랑특보 내려진 곳 위주로 바다 상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과 포항의 파고 1.8m를 보이고 있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으니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해무 CCTV입니다. 해 뜨는 시각이 지났지만 구름으로 인해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풍속과 파고는 평화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해무 CCTV입니다.
거친 파도가 모래사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속 11m 안팎의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해상 활동 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 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물결이 거칩니다. 해무의 유입은 없겠지만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인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에는 고조와 저조가 각각 한 차례씩 발생하겠는데요. 오후 4시 20분경 772cm로 고조 나타나겠고요. 오후 10시 37분경에는 110cm로 저조 보이겠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에서 오전 9시 이후 2번의 최강 요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중 요속이 가장 빠른 때는 오후 2시 50분경으로 2.8노트 세기를 보이겠습니다. 방향은 동북동쪽이 되겠습니다. 해군 정보단에서는 거제 동방해상에서 해군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 일자는 4월 22일이며 훈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 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을 연결한 저희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고 계신 곳은 경북 울릉 죽도 서쪽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예전에 우산국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었던 이 울릉도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날씨의 편차가 큰 곳이긴 합니다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끼어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저 섬이 바로 죽도인데요. 저 섬에 단 한 가구만이 사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실 곳은 서울 중구 서울역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울의 모습은 비교적 청명하고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 통행도 평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대전 유성 구성동 갑천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저 멀리 KBS 대전 총국의 모습과 탑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교통 흐름은 원활하고요. 서울보다 조금 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 한려해상 사천 각산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역시 섬이 많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금은 흐린 날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나무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 걸로 보아서 아주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 더 보여드릴 텐데요. 충북 단양 도담산봉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매우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지금 백마가 끄는 마차의 모습도 보이고요. 양산을 쓴 그런 행락객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유람선이 돌아다니는데 현재 화면에는 보이고 있지가 않네요. 이것도 역시 날씨는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통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가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함께 보시죠. 봄에 작업 구간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겨우내 하지 못했던 보수 작업이 밀려 있고 또 다가오는 여름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서겠죠. 지금도 고속도로 곳곳에 이렇게 작업 중인 구간들이 많은데요. 작업 구간은 미리 표지판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만큼 여유롭게 차로를 변경해서 작업 구간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평일 오후 1시 때에는 고속도로가 꽤나 여유로운 흐름을 이어가죠. 현재도 수도권 주요 노선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은 양방향 속내를 앞두고 짧게 밀리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수원 신갈에서 반포까지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정체 상황을 살펴보기 전 고속도로의 돌발 상황부터 만나볼까요? 35번 통영 대전선입니다. 대전 방향으로 함양휴게소 부근 2차로 쪽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1차로 쪽에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전방 주시 잘하면서 통과를 해주셔야겠고요. 다행히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대구 분기점 부근에 있었던 작업은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의 경우는 수도권이죠. 시구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재부터 반포까지 6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경기권 중심으로 밀리고 있는데 신갈분기점과 동탄분기점 부근에서 3km씩 어렵습니다.
오늘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상황 꽤나 불편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바란 부근 통과는 많이 괜찮아졌지만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는 5km 구간의 정체 감안하고 움직이셔야겠고 35번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쪽으로 호법에서 남이천까지 8km 구간 어렵습니다. 100번 고속도로입니다. 경기 서쪽은 양방향 속내를 앞두고 3km 구간씩 답답한 상황이고요. 경기 동쪽은 양방향 모두 전 구간 소통 상태 원활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 중 절대 다수는 주시태만과 졸음운전입니다. 지난 토요일 경부선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려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입니다. 운전 중에는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후 좌우를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방청을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화재나 구조 구급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토요일 오전 10시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한 대형 폐기물 집화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관계자가 가스토치를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인데요. 이 불로 해당 장소에 있던 재활용 쓰레기와 굴삭기 인근 임야 일부가 탔습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화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20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패턴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은 5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이 불로 돼지 580여 마리가 폐사했고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파에 불이 났다는 2층 주민의 신고로 소방당국은 출동해 화재 진압을 실시했는데요. 현관 입구에서 심정지 환자 1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또 건물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에서 택시 대 버스 추돌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외에 자력으로 탈출한 3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안전 안내 문자를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입니다. 대구경찰청에서 오늘 오전 9시 20분에 대구 서구와 북구에 발송한 문자입니다. 서구 주민인 박옥식 씨를 찾습니다. 80살의 남성분이신데요. 키 165cm에 몸무게 45kg, 긴팔 잠바와 밤색 바지, 운동화 차림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는 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자를 보시겠습니다. 경주시에서 오전 11시에 발송한 문자인데요. 경북 동해안에 높은 파도가 예상이 되므로 방파제나 갯바위, 또 해안가 등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주의 바란다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기획 영상 보실 순서입니다. 오늘 지구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맞아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주간안전통신문의 김켈리입니다. 여러분, 알프스에선 빙하가 녹고 있고 독일 다뉴브 강에서는 강바닥에 잠겨있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군용 선박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유럽은 500년 만의 최악을 가뭄에 거기다 산불까지 번져 문제였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는 경고음이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당장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일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말로만 들었지 기후위기가 어떤 건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전문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올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에 있는 이유진 부소장입니다. 기후위기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틀시면은 전 세계 곳곳에서 기상재난 소식이 많이 들리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8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렸는데요. 이전에 없던 기상재난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원인을 기후변화라고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의 기상 패턴을 변화시킨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기후변화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단순히 변화 정도가 아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 가소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기후위기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요즘은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쏟아진 집중호우처럼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겪는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럽 지역은 3분의 2가 가뭄 경보를 받아 이번 가뭄이 500년 만에 최악이라는 영국 BBC 보도를 저도 봤거든요. 어떤 심각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게 영국 공항에 활주로가 녹아가지고 비행기가 못 뜨는, 그래서 물류와 이 교통에 대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또 가뭄도 심해지면서 기후위기를 좀 상징하는 이런 상징물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독일의 헝거스톤이라고 있습니다. 이 헝거스톤이 어떤 돌이냐면은 가뭄이 심해져서 강바닥이 낮아지면은 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돌에다가 연도를 새겨놨대요.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징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만이 아니라 올해 초에 파키스탄에 3월 달부터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겪었고 이후에 바로 대홍수를 겪으면서 이 복합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들 많이 걱정하는 게 생명을 잃는다든지 재산상의 피해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어떤 것들이 또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여러분 IPCC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과학자들이 발표한 6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면 오를수록 식량 생산량은 더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산량이 줄게 되면은 식량 가격이 급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데요. 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씨씩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대기가 따뜻해질수록 바이러스와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나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재난에 지켜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식량 문제 그리고 질병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뭄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은 높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찾아올 현상도 무시무시하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기후위기로 인해 실제로 우리나라에 닥칠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한반도 109년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펼쳐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109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여름이 22일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겨울이 20일이 줄었거든요. 여름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폭염이 심해지면 이 바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 폭염 속에서도 쉬지 않고 만약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이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기상의 급격한 변화는 농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가축의 폐사율을 높일 수도 있고요. 또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양식장에서 키우던 어류들도 죽어서 폐사해서 떠오른다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피스에서 한국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어디까지가 잠기게 될까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2030년경에 만조시에 그리고 태풍이 닥쳤을 때 부산의 이 수영만 일대라든지 또는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가 직접 실천해서 대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을까요? 지구의 기상체계가 이 패턴이 바뀌면서 재난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의 개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무력감도 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에너지 분야에서 나옵니다.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온실가스 나오는 게 87%예요.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노력이 있지만 개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 쓰는 불을 꺼놓는다든지, 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공공교통을 이용한다라든지, 또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태양광을 달아서 가급적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만 수립할 게 아니라 이제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개인의 힘은 작지만 이 개인의 힘들이 모여가지고 변화를 촉구할 때, 그럴 때 변화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번 호우나 혹연뿐 아니라 가뭄, 산불, 해수면 상승, 멸종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구의 날에 가장 어울리는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조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고구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절기상.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되는 예, 시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농업 분야에서도 재난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기후변화하고 연결을 해서 기상이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올해 지금 사과값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맞아요. 그 사과값이라는 게 작년에 봄 동상해를 입으면서 사과의 전체적인 그 생산량이 한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올해 미친 거고요. 또 그거 겨울철에 또 일조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사과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딸기라든지 아니면 참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부분이 상당히 이런 기후변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재난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고구철이 됐고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됐는데 농사를 하면은 이제 농작업이 들어가고 농기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끼임 사고라든지 전복 사고라든지 아니면 교통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난과 관련해서 농업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들은 단건으로 보면은 조금 규모가 작은 건에 미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같은 거는 굉장히 네. 광범위한 네. 그런 이제 재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농작물 생산이 줄어서 푸드플레이션이다 이런 예. 얘기까지 지금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농업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서는 농진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 농촌진흥청은 주로 이제 농업 분야에 있는 연구, R&D를 하고 있고 또 기술 보급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하고 연결을 해서 네. 이 농업 부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또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후변화의 그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 탄소 문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2018년부터 이미 시작을 됐고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주로 이제 이론적인, 과학적인 그런 부분의 연구였다면 2023년 작년부터는 이것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나눠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어떤 지형이나
그다음에 지도가 좀 바뀌겠죠. 뭐 예를 들면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가 예전에는 대구가 중심지였다면 그게 이제 이미 충주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강원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네. 주산지가. 그러면 이 연도별로 이게 주산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재배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 새로운 작물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전에는 작목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작목을 심어도 되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 같은 경우에. 근데 저희가 지금 시험적으로 한 58개 작물 정도를 미리 시험 재배를 해보고 네. 요것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지금 토양이나 이런 데에서 맞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재난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난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느냐. 네. 그러면은 재난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농업인들에게 그 재난 정보를 드리고 또 아니면 재난을 극복하려면 뭐 시설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서 재난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보급해 주는 사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온실가스를 좀 우리 농업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대응들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연구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가 단위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라는 예,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그 기상청에서 주로 이제 지역별로 이 기상 정보를 보냅니다. 네. 그거는 보통 이 넓이가 5km, 그러니까 5km 곱하기 5km의 그 면적에 해당되는 그 기상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 실제로 농장 단위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30m 곱하기 30m로 굉장히 축소를 해서 네. 한 농장 안에 예를 들면 어떤 기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기온은 어떻게 되고 강수량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또 하나는 뭐 고온이 될 거다 아니면 저온이 될 거다 아니면은 가뭄이 될 거다 아니면 바람이 세게 불 거다 이런 기상과 관련된 재해 경보를 같이 네. 농가 단위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75개 시군까지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는 110개 시군까지 올해 말 정도 되면은 그리고 내후년 정도 되면은 이제 전국을 다 커버하는 그런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도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 중인데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기술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개발 중인 기술들은 그럼 어떤 게 있나요? 온실가스가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이제 배출되는 전체 양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중에 한 3.2%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축산 부분, 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이제 논에서 나오는데 논 자체 내에서 땅에서 이제 배출되는 게 그 중에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농사의 행위를 하면서 나오는 게 절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로 이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은 주로 이 땅을 이렇게 갈면서 그 땅 속에 있었던 탄소가 이제 묻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나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 온실가스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축산 부분에서는 이제 소라든지 이런 트름을 할 때 그때 이제 메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방귀라든지 아니 분뇨에서 나오는 메탄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온실가스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거를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논에서는 물을 좀 적게 돼서 낮게 돼 가지고 물을 좀 적게 쓰면은 가스 배출이 좀 줄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비료 같은 거를 좀 적게 주면 화학 비료 같은 걸 좀 적게 주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좀 적게 배출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논을 할 때 썰해질이라 그래 가지고 소가 이렇게 끌고 아니면은 그 트랙터가 이렇게 끌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논을 가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가는 행위를 하면서 또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요새 이제 드론으로 직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을 대지 않고 직파를 하는 이런 그 농법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축산 부분인데요. 축산은 아까 이제 메탄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소트름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분뇨에서 메탄이 좀 적게 나오도록 하려면 네. 이 사료를 먹일 때 메탄이 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저메탄 사료를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사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료를 좀 메탄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저메탄 사료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축의 사육 기간을 조금 더 단축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총량을 좀 줄여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가 이제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한 2, 3년 내에 실용화가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농작물 중에서도 과일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그 당장에 지금 기후 변화 영향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영향으로 사과 재배 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지적도 해주셨고 그러면은 사과 먹고 싶은데 농진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재배 적지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는 농장과 그다음에 새로운 농장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재배 적지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강원도 쪽이나 이런 쪽에 새로운 그런 그 사과의 재배 적지를 좀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과가 빨갛게 익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빨갛게 익도록 하는 그런 품종을 새로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신품종으로 아리수라든지 아니면 컬러풀 같은 그런 신품종을 이미 개발을 했고요. 아리수 컬러풀. 그리고 요새는 이제 사과가 꼭 빨간 것만이 아니고 노란색 사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그 착색이 필요 없는 그런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공급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봄동상해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했는데 그 봄동상해의 원인 중에 하나가 기온이 급격하게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봄철에 사과꽃이 피는 기간에 사과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기온이 올라갔다 갑자기 뚝 떨어질 때 이 공기를 좀 대류를 시켜가지고 이 공기 순환을 통해서 좀 기온을 끌어올리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방상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을 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통로에다가 온풍기 같은 걸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해를 조금 더 저감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과일이라 그러면 이제 또 병해충이 생각이 나는데 이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병해충 대응 체계에도 변화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과거에는 이제 병해충이라는 게 우리가 한테 이미 알려져 있는 병해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기상이변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병해충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냥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보통은 병해충이 발생을 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약제를 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좀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 품목의 숫자도 확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대응 체계를 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쌀을 중심으로 해서 예찰을 많이 했습니다. 미리 어떤 병해충이 있는지. 근데 지금은 쌀뿐만이 아니고 원예 품목들 과수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고 채소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예 품목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상 징후를 빨리 파악을 해서 어떤 병해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에다가 지금 저희가 예찰단을 지금 만들어서 주요 주산지별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4개 시군에 지금 돌고 있고, 그다음에 예찰하는 품목도 벼 하나에서 지금 채소 한 5개 정도, 그다음에 과수도 한 5개 정도 해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찰을 미리 하고요. 그리고 우리 혼자서 이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도 체계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엔 AI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 AI가 어떤 식으로 이제 농업에는 접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게 병충해 진단과 관련해서도 AI 활용이 가능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가 제일 이제 답답한 거는 그 농장에서 어떤 병해충 징후가 나타났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힘든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사진을 그 앱을 깔면
그 사진을 찍으시면은 아 이게 나와요. 어떤 병이나 아니면 해충인지 오. 그리고 요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앱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6월부터 저희가 시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제 농가가 그 사진만 찍으시면 바로 알 수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국에서 그런 신고들이 들어오는 그게 거거든요. 또 데이터로 쌓이기도 예, 하겠네요. 그러면 아 어느 지역에서 어떤 병의 징후가 나타났구나.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바로 또 취할 쉽게 수가 할 수 있기 있고. 때문에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 화상병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선제 대응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화상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그럼 어떤 대응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사과값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 원인 중에 하나도 과수화상병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화상병이라는 게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저희가 이 병의 징후가 생기면 그 과수를 빨리. 폐기를 해야 됩니다. 빨리 폐기를 해야 되고 농장을 폐기하거나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고요. 이게 크게 확산이 되면은 이제 그 사과 가격이라든지 과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대응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우리가 빨리 예찰을 해서 네.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겨울철부터 미리 사과가 뭐 꽃이 피기 전에 미리 겨울철에 이 궤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그 골문 상처 같은 것들이 나무에 징후가 나타나면 아 이건 화상병 징후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화상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바로 먼저 사전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병이 더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화상병이 보통 꽃이 피는 시기에 다른 나무로 많이 전이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세균병의 일종인데 그 세균이 활동하는 시기가 꽃이 피는 시기,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습기가 많을 때 퍼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하게 방제약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 방제 시기를 미리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농가에 필요한 약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한 절반 정도로 발생 건수가 줄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완전히 퇴치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농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자, 조금 다른 문제 짚어볼 텐데요. 이제 그 농촌도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고 실제로 그렇게 지적이 네.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일손이 부족해진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화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중요할 텐데 밭작물의 경우는 기계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지금 뭐 농촌에 가보시면 아마 젊은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전국에 이제 농업을 하시는 농가 인구가 이제 100만 가구가 채 안 되거든요. 그 이제 인원수로 보면 한 2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려면 과거에 손으로 하거나 인력으로 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 기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논농사 같은 경우는 이미 기계화율이 99%까지 가 있습니다. 99%요? 네, 그러니까 와.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재배하는 거, 그다음에 수확하는 것까지 거의 모든 것이 기계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게 굉장히 낮습니다. 한 65% 정도의 수준. 그래서 요거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뭐 마늘이라든지 양파 같은 것이 특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기계화율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 네. 네. 그래서 저희는 한 내후년 정도까지 한 77%까지는 끌어올릴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밭농사도 이제 논하고 비슷하게 다 이제 기계로 전환이 되고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제 지능화를 시켜서 이제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율주행 농기계가 수확도 하고 아니면은 또 트랙터 같은 것들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그 기술 개발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영농철의 농기계 사용 빈도가 이제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우려도 네.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그 농기계 사용할 때 그러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고 유형이랄까요? 그런 걸 좀 정리해 보면은 농업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네. 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농업이 이제 수작업에 의하다 보니까 이 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근골격계 이제 질환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면서 농기계 끼임 사고라든지 아니면 전복 사고라든지 또 아니면 농기계가 이제 그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에서 교통사고 같은 게 많이 맞아요. 납니다. 예. 이제 기계별로 보면 경운기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탈탈탈탈 네네. 하고 있는 가장 예, 익숙한. 익숙한 그 경운기 사고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예측기라 그래서 이렇게 잔디 깎는 기계 그거 하면서 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트랙터 순으로 지금 나고 있습니다. 연간 농기계 사고가 한 1,000건 정도 네, 발생을 하고 1,000건. 있고 또 농기계 교통사고가 한 380건 정도 생기는데 문제는 농기계가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한 번 나면은 사망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차량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이게 사망 사고율이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네, 말씀이 되겠죠. 예. 네. 그러면은 농촌진흥청에서는 어쨌든 안전한 농업 농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그래서 설치된 어떤 조직 중에서 농업인 안전 전담 조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어떤 조직인 거예요? 네. 그 작년에 저희 이제 그 국회에서 법이 바뀌면서 농업인 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안전재해 예방 업무가 저희 농촌진흥청의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인 안전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안전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농업인에 대해서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 캠페인을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안전과 관련해서 자기가 농작업을 하기 전에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자가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드리는 것,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비들을 보급해주는 사업, 네.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그런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보니까 최근에 이 IoT라고 하잖아요. 그 네. 사물 인터넷 네. 이 기술을 접목해서 농기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시범 사업을 하셨더니 그 결과 그다음에 앞으로 보급 계획 같은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기계는 뭐냐면 그 아까 도로 주행하면서 농기계를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계가 도로를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한 300m 거리 내에서 농기계가 있다는 걸 미리 도로 주행판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이 진입하면서 앞에 농기계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겠죠. 그러면서 사고율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기계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국에 한 14개 마을 정도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행 속도도 한 10% 이상 감속이 됐고요. 그다음 교통안전 체감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네. 그런 효과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보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이 시기에 특별히 좀 안전에 네.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정말 청장님으로서 당부를 좀 해주시죠. 네. 농업인 여러분께. 예. 영농철이 됐으므로 당연히 이제 농기계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업인들께서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지금 저희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어떤 부분들을 미리 주의하셔야 되는지 꼭 인지하시고 농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들림이 감지가 되죠. 바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동해안에는 지진 해일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 해일로 인한 피해가 많지는 않았지만 대비는 항상 필요하겠죠.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국민의 안전 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도전 안전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연의 대재앙을 경고하는 자연재해, 이 지진 해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진 다발 지역인 일본과 가까이 붙어 있어 이 지진 해일과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저와 함께 지진 해일 대처법 퀴즈로 풀면 빡! 끝! 오늘은 안전교육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 퀴즈를 풀어볼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의 지진 횟수는 과연 몇 회나 될까요? 60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성급하게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각종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추세라서요. 아이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매주 이렇게 항상 실시하나요? 네. 도전 안전벨 문제 나갑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오늘의 문제. 지진 해일 특보는 한반도 주변 해역 규모 4모 이상 해저 지진 발생 시 발령된다. 문제를 풀어주세요. 우리 학생들 아는 듯 모르는 듯 그저 웃음만 나오는데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친구죠. 학생들 모두 배운 대로 자신 있게 답을 적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다양한 숫자들이 나왔는데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강도가 3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100이라서 이렇게 적었어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집중하실 거죠? 도전 안전벨 정답을 공개합니다. 대망의 정답 공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규모 7.0. 정답자 어딨나요? 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친구 어떻게 맞췄어요? 저번에 안전교육 시간에 배웠던 걸 기억이 더듬어서 한번 써봤는데 맞았어요. 지진 해일이란 해저에서의 지진 등 지각 변동으로 발생하는 파장이 긴 해일이며 일명 쓰나미라고도 부릅니다. 지진 해일은 일본 서해안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되면 동해안에 약 한두 시간 이내에 도달하게 되는데 30cm의 지진 해일은 성인이 걷기 힘들 정도의 위력이며 1m의 지진 해일은 건물 파괴 및 인명피해를 일으켜 매우 위험합니다. 지진해일 발생 시 먼저 지진해일을 알리는 경보음을 울리고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일 피하는 것이 늦었을 땐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하고 항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방파제 내측 등의 선박의 정박은 피해야 합니다. 예전 안전교육을 할 때는 잘 집중을 안 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다음번에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국도로공사를 연결해서요.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해주실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작업이 진행되는 구간들이 많죠. 지금도 차츰 작업 구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 구간들의 경우는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로도 미리 변경해 주시고요. 또 속도도 시속 60km 이하로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주요 노선 상황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1번 경부선은 양방향 시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153번 평택시흥선 시흥 쪽 아직까진 큰 무리가 없지만 퇴근길이죠. 오후 4, 5시 무렵엔 송산마도 부근 지나기가 버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곳에 있는 작업 구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산 부근 2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뒤쪽으로 짧은 정체까지 따르고 있는데 비상등 활용 잘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하셔야겠고요. 반대 목포 방향으로는 대체로 무난하게 통과하고 있는데 이제 서해대교 부근에 있던 짧은 정체도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대전터널 내부 3차로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터널 진입하기 전 전방 주시 잘하면서 이동을 해주셔야겠고요. 앞서 정체는 수도권이죠. 시구간 중심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 쪽은 양재부터 반포까지 6km 구간 어렵습니다. 100번 고속도로 경기서 쪽은 양방향 송내 부근에 역시나 차가 많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중동부터 송내까지 2km 구간,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장수부터 송내까지 3km 구간 답답하고요. 110번 제2경인선 상황도 많이 어렵진 않지만 인천 쪽 남동 부근에서 잠시 주춤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타고 강릉 쪽으로 가는 길은 큰 무리가 없지만 인천 쪽은 오후 3시 무렵 월곶 부근 정체가 길어지겠습니다. 운전 중에는 언제든 전후 좌우를 잘 살펴야 하지만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차로를 변경할 때겠죠. 지금 제 뒤로 나오는 사고 장면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려던 차량의 주시 태만으로 발생했습니다. 운전할 때는 언제나 전방을 잘 보면서 이동해 주시고 또 차로 변경은 항상 여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도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하늘 표정이 잔뜩 흐립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 곳곳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호남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강원 영동에, 밤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오전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내려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남 해안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 초속 15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 대전은 23도로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반면 강릉은 18도, 포항과 울산은 16도로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서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